지리산 자락 외딴 객처. 함부로 못 대하는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52의 과부지만 저 여자 술독을 안 손으로 든다던데. 남정네 셋이 덤벼도 당할 수 없다더라.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지요. 그 과부 장말금이 어느 겨울 새벽 눈밭에 쓰러진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옆구리에 깊이 찔려 비틀린 칼자국.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지요. 이건 살인이야. 사내 손에 쥐어진 대나무 통.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말금은 알았습니다. 이 사내를 살리면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걸. 하지만 그날 새벽, 말금은 사내를 창고에 숨겼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라디오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 끝자락에 객점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객점을 혼자 꾸려가는 과부가 있었으니 이름은 장말금이었습니다. 52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고 손은 빠른 여인이었지요. 그날 새벽 말금은 아궁이에 넣을 장작을 가지러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말금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 장작더미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눈 위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핏방울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았던 핏방울이 점점 굵어지며 숲 쪽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말금은 걸음을 멈추고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사람의 신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말금은 겁먹은 척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에구, 내 무릎이 또 쑤시네. 나이 들면 장작 하나 가지러 나오기도 힘들어. 말금은 절뚝거리는 신용을 하며 천천히 숲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약해 보이는 과부 행세를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지요. 눈더미 뒤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옆구리에 깊은 칼자국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인이 찍힌 대나무 통, 그러니까 죽간을 죽을 힘으로 움켜쥐고 있었지요. 말금은 상처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칼은 단순히 베인 것이 아니라 깊이 찔러 넣고 비틀어 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확실히 죽이려 한 칼질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찰칵, 찰칵 하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산길을 훑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말금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은신이었지요. 이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일단 숨겨야 산다는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말금은 사내를 엎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에 있던 낡은 멍석을 펼쳐 그 위에 사내를 굴려 올린 뒤 멍석째 끌고 갔습니다. 눈 위에 남는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지요. 발로 눈을 쓸어가며 자국을 지웠습니다. 객점 뒤편 장작 창고까지 사내를 끌고 온 말금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구석 기둥 뒤에서 낡은 포승근 한 뭉치를 꺼냈지요. 말금은 사내 손에서 죽간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죽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금은 사내의 손가락 관절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뚝 소리가 나며 손가락이 풀렸고 죽간이 빠져나왔지요. 순간적인 제압이었습니다. 그 손놀림엔 보통 여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괴력과 감각이 묻어 있었지요. 말금이 죽간을 품에 넣고 창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 눈밭 위로 검은 그림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객점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맑음은 관가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가를 부르면 늦습니다. 그 사이에 사내는 죽을 테고 죽간을 노리는 놈들은 증거를 태워버릴 것이었지요. 맑음의 친정아버지는 포도청 포교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곁에서 어깨너머로 익힌 응급술이 있었지요. 맑음은 창고 안 항아리에서 술을 꺼냈습니다. 독한 소주였습니다. 상처에 술을 붓자 사내의 몸이 움찔했지만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맑음은 불에 바늘을 달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을 놈이 버티네. 참. 바늘과 실로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들어간 자리가 깊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러 넣을 때마다 피가 새어 나왔지요. 맑음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포교의 딸답게 침착했습니다. 사내는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손만큼은 계속 움직였지요. 죽간을 찾으려는 손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허공을 더듬자 맑음이 그 손을 눌러 진정시켰습니다. 그건 나중이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안 죽는 거야. 봉합을 하는 동안 맑음은 일부러 툴툴댔습니다. 이러다 내 손이 먼저 죽겠네. 칼 맞은 놈이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니 말이야. 사내는 신음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꽉 깨물고 견디는 모습이었지요. 맑음은 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도끼가 있어. 봉합을 마친 맑음은 사내의 손에서 완전히 빼낸 죽간을 아궁이 뒤 비밀틈에 감췄습니다. 벽돌 하나를 빼내면 나오는 작은 공간이었지요. 맑음만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얇게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를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붙이, 그러니까 칼끝으로 문틈을 재는 소리였지요. 맑음은 즉시 등잔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지요. 발소리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둘 이상의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한 놈은 문 앞에, 다른 놈은 창고 뒤편에 있었지요. 문이 천천히 열리려는 순간 맑음이 손을 뻗어 장작 하나를 일부러 넘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침입자의 타이밍이 끊어졌지요. 문 밖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침입자의 손목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맑음은 기다렸습니다. 손목이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맑음이 포승끈을 던져 그 손목을 감았습니다. 순식간에 끈을 당기며 손목을 비틀어 안쪽으로 끌어당겼지요. 침입자가 균형을 잃고 문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맑음이 또 다른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침입자를 바닥에 눕힌 맑음은 무릎으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침입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발버둥을 쳤지요. 맑음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숨 넘어가기 싫으면. 침입자는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맑음이 무릎으로 가슴을 더 눌렀습니다. 침입자가 숨 넘어가듯 뱉었습니다. 한양 큰손, 윤태원, 죽간. 맑음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이게 큰 판이구나. 이름 석자가 나오는 건 돈과 권력이 얽힌 일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맑음은 마당으로 나와 눈 위에 발자국을 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발자국은 4개였습니다. 전날 침입자가 둘이 아니라 넷이었음을 알아냈지요. 두 놈은 정문 쪽에서, 두 놈은 창고 뒤편에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맑음은 창고로 돌아가 사내를 깨웠습니다. 사내는 눈을 뜨고 천천히 맑음을 바라보았지요. 맑음이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만수다. 사내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합니다. 맑음은 사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거짓말이구나. 맑음은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 그럼 만수로 살 거라. 이름은 내가 지어줬으니 값은 내가 쳐라. 난 무렵 객전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도포 차림의 사내와 비단향 냄새를 풍기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40 남짓, 여인은 30대 후반쯤 보였지요.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하룻밤 묵어가고 싶소. 맑음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사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왔소. 실종된 친척을 찾고 있지요. 혹시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소? 맑음은 속으로 경계했습니다. 한양 말씨입니다. 그것도 양반 말투였지요. 여인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시선이 빨랫줄에 걸린 큰 누비옷에 머물렀지요. 여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주모, 혼자 사시나 보네요. 그런데 남자 옷이 크지 않습니까? 맑음은 약한 과부 연기를 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며 작게 웃었지요. 짐꾼이 다녀가요. 산길이 험해 가끔 묻고 가지요. 혼자 사는 과부라 벌이가 시원찮아서 말이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하오. 아, 소개가 늦었소. 저는 이도찬이고 이쪽은 서채옥이라 하오. 도찬이 결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밤에 산에서 사람 신음 소리 들은 적 있소? 친척이 다쳤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맑음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칫한 뒤 오히려 크게 웃었습니다. 여긴 산골이오. 멧돼지도 울고 바람도 울고 사람도 울지요. 밤마다 신음소리 다 듣고 다니면 잠을 못 자요. 도찬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지요. 그러하오. 주모 말씀이 맞소. 두 사람은 묻겠다고 했습니다. 맑음은 방을 내주었지요. 일부러 동선을 묶을 위치로 배치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두 사람의 방문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감시를 시작한 것이었지요. 해질 무렵 채옥이 마당을 거닐다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장작 옆에 버려진 포승끈 조각을 힐끗 보았지요. 채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매듭 관가 쪽에서 쓰는 방식인데 혹시 주모 집안이? 맑음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포교였지요. 그때 물건이 남아 있어요. 고물이라 버리지도 못하고 말이오. 채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맑음은 밤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당하는 건 바보가 하는 짓이었지요. 낮에 먼저 판을 뒤집어 주도권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맑음은 마을 우물가로 갔습니다. 마을 안악 셋이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맑음은 일부러 큰 한숨을 쉬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에구, 요즘 밤마다 수상한 소리가 들려 잠을 못 자겠어.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맑음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발소리요. 여럿이 객점 주변을 도는 것 같더라고. 도둑이 든다더니 심상치 않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점심 무렵이면 마을 전체에 돌았지요.
도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포교인 척 분위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관아의 부탁을 받아 수색 중이오. 걱정 마시오. 맑음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진짜 포교는 인장 찍은 문서를 가지고 다닌다던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소? 도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지요. 도찬이 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오. 급한 일이라 문서를 챙기지 못하고. 맑음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관가가 아니라 사냥꾼이다. 오후가 되자 채옥이 맑음을 따로 불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채옥이 부드럽게 말했지요. 주모, 혼자 사시니 세상 일이 거칠게 보이시지요. 주모가 뭘 받든 모른 척하면 편해질 것이요. 채옥은 품에서 비단 한 필을 꺼내 맑음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급 비단이었지요. 이 정도면 겨울 한철 추위는 걱정 없을 것이요. 맑음은 비단을 만지는 척하다가 손을 툭 털었습니다. 비단은 따뜻해도 죄는 차갑소. 나는 추위보다 죄가 더 무서워. 채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객점의 마을 이방의 심부름꾼이 찾아왔습니다. 주모, 이방이 관아에서 부르신다오. 맑음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안 간다. 갈 일 없어. 심부름꾼이 당황했습니다. 이방 명이신데. 맑음이 비웃었습니다. 이방이 날 부르려면 문서를 가져와야지. 입으로만 부르면 걔도 안 가. 심부름꾼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맑음은 즉시 보부상 여두목 금옥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해질 무렵 금옥이 나타났지요. 금옥은 마당에서 맑음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맑음이 말했습니다. 한양 말씨 쓰는 놈들이 왔어. 조심해. 금옥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주모, 그놈들 눈빛 봤지? 여행객 눈이 아니야. 사냥꾼 눈이지. 금옥은 객점 근처에서 일부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짐을 실은 수레가 넘어졌다며 큰 소리로 화를 냈지요. 도찬의 시선이 금옥에게 쏠렸습니다. 맑음은 그 틈에 만수를 창고 더 깊은 숨은 칸으로 옮겼습니다. 아궁이 뒤 벽돌을 빼내면 나오는 비밀 공간이었지요. 만수는 여전히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맑음이 짧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숨소리도 내지 마. 만수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주모. 맑음이 끊었습니다. 고마워는 나중에 해.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맑음은 확정했습니다. 도찬이 찾는 건 사람이 아니라 죽간이구나. 죽간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놈들이 사람을 죽여서라도 찾으려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찬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보다 객점 자체를 태우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었지요. 채옥이 하인에게 작은 향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채옥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재우는 향이다. 주모 방에 놓고 와라. 울음소리 없이 끝내야 한다. 하인이 어둠 속에서 맑음의 방문 앞에 향주머니를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맑음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향, 냄새를 먼저 맡았지요. 맑음은 즉시 등잔불 심지에 물을 묻혀 불빛을 줄였습니다.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 불씨가 객점 뒤편 장작 더미에 붙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맑음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물동이를 들어 불을 끌어갔습니다.
동시에 불지른 놈의 뒤통수를 장봉으로 눌러 엎었지요. 놈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불지르는 놈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도찬 쪽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만수를 납치하려 한 것이었지요. 창고 문이 바깥에서 흔들렸습니다. 줄로 끌어당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맑음은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문을 일부러 열어주는 척했지요. 문이 열리자 침입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맑음은 문턱 아래 미리 숨겨둔 쐐기로 발을 걸었습니다. 침입자가 앞으로 넘어졌지요. 맑음은 순식간에 포승으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게 먼저냐, 내가 묶는 게 먼저냐. 오늘은 내가 이겼다. 그러나 마지막 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이 번쩍였습니다. 맑음의 옆구리를 스쳤지요. 피가 났습니다. 맑음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칼든 놈 치고 제대로 쓰는 놈 못 봤어. 만수가 숨은 칸에서 나왔습니다. 상처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맑음 앞을 막아섰지요. 만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윤태원이요. 맑음이 끊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말 아끼고 힘 아껴. 지금은 도망칠 때야. 금옥이 밖에서 들이닥쳤습니다. 보부상 넷을 데리고 왔지요. 금옥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도주로 막았어. 도찬이 사람 샀다는 소문 바로 퍼뜨릴게. 맑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선 끝이 없다. 한양으로 가서 사람 많은 데서 죄상을 터뜨린다. 맑음은 스승격인 전 포교 조백헌을 찾아갔습니다. 조백헌은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지요. 맑음이 들어서자 조백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포승 매듭이 내 것이구나. 오래간만이다. 맑음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태원, 죽간, 도찬과 채옥 이야기를 했지요. 조백헌은 포승 매듭을 보고 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잡은 건 도둑이 아니라 판을 흔드는 놈이구나. 조백헌은 죽간만으론 부족하다고 잘랐습니다. 증인의 입, 필적의 글, 돈줄의 장부, 셋을 모아라. 하나만으론 빠져나간다. 윤태원이 말했습니다. 도찬이 관가에도 손을 댔습니다. 이방도 도찬 편이요. 조백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이 필요하다. 군중 앞에서 터뜨려야 덮지 못한다. 조백헌은 맑음에게 못 박았습니다. 죽이면 너도 끝이다. 죽이는 순간 내가 죄인이 돼. 살려둔 자객을 증인으로 바꿔라. 맑음이 물었습니다. 자객을 어떻게 증인으로 만듭니까? 조백헌이 짧게 답했습니다. 겁을 주되 살 길을 보여줘라. 사람은 죽기 싫으면 입을 연다. 맑음은 객점을 금옥 사람에게 맡기고 한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윤태원의 상처를 다시 확인해야 했지요. 최명석 의원이 맑음의 객점으로 왔습니다. 조백헌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최명석은 60을 넘긴 노의원이었지만 손은 정확했지요. 최명석이 윤태원의 상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상처 형태를 보면 살해 의도가 명확하오. 칼을 찔러 넣고 비튼 흔적이 있소. 최명석은 맑음의 옆구리 상처도 치료했습니다. 피가 마르면 다시 터진다. 무리하지 마시오. 최명석은 휴대 약초를 챙겨주었지요. 윤태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만수로 위장하겠소. 제 얼굴을 아는 자가 한양에 많소. 맑음이 끊었습니다. 내가 떨면 내가 앞선다. 떨지 마. 떠는 순간 들킨다.
마을 관아 하급자가 맑음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방의 명이라는 것이었지요. 조백헌이 나섰습니다. 문서 가져와라. 문서 없이 사람 잡는 건 도둑이 하는 짓이다. 하급자는 빈손으로 물러갔습니다. 조백헌이 마지막으로 건넸습니다. 관아, 인장 찍힌 확인서 양식이었지요. 이걸로 현장 증거를 정리해라. 공개석상에서 쓸 물건이다. 맑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조백헌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맑음아, 내 아버지가 그랬다. 포교는 칼이 아니라 법으로 사람을 잡는다고. 너도 그렇게 해라. 맑음, 윤태원, 금옥은 짐꾼 행렬로 위장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금옥이 보부상 옷을 구해왔지요. 셋은 짐을 실은 노새를 끌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도차는 산길이 아니라 포구의 사람을 풀어 검문했습니다. 포구는 한양으로 가는 관문이었지요. 백길과 육로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금옥이 보부상 말로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주모, 이 길은 막혔어. 포구에 도찬 놈들이 깔렸다더라. 맑음이 물었습니다. 우회로는? 금옥이 빠르게 답했습니다. 노새의 길로 돌아가야 해. 하루는 더 걸려. 일행은 노새 길로 우회했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었지요. 우회길 중간쯤 왔을 때 윤태원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태원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소. 맑음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죽을 고비 넘긴 놈이 길에서 쓰러지냐. 한양 가서 쉬어.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도 끝이야. 금옥이 물을 건넸습니다. 윤날이 조금만 버텨요. 포구만 넘으면 한양이에요. 포구 근처에서 도찬의 첩자가 붙었습니다. 짐꾼 행렬을 검문하는 척하며 접근했지요. 맑음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시장통으로 들어가 사람 속에 섞었습니다. 첩자가 노새의 짐을 칼로 끊었습니다. 짐이 쏟아지며 혼란이 일었지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피했습니다. 맑음이 노새 고삐를 잡아 넘어지는 사람을 막았습니다. 한 안악이 넘어질 뻔했는데 맑음이 손을 뻗어 붙잡았지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힘이 장사네. 금옥이 수레를 돌려 첩자의 발을 걸었습니다. 수레바퀴가 첩자의 발목을 쳤지요. 첩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맑음이 포승으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조용히 말하라. 살고 싶으면. 첩자는 겁에 질려 털어놓았습니다. 재향날에 윤태원을 고인으로 올려 상단을 넘길 것입니다. 도차한 날이 계획이요. 윤태원은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맑음이 윤태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칼은 나중, 지금은 판. 죽이면 우리도 끝이야. 한양 입성 전 맑음이 목표를 정리했습니다. 재향 자리에서 공개 폭로, 현장 체포. 그게 끝이다. 윤태원이 물었습니다. 재향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소? 금옥이 답했습니다. 장사치는 어디든 들어가요. 제 수레에 숨으면 돼요. 한양은 사람도 많고 소문도 빨랐습니다. 윤태원 실종 이야기가 이미 객주 사이에 퍼져 있었지요. 상단 사람들은 윤태원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맑음은 허름한 국밥집 뒷방을 거점으로 잡았습니다. 안전한 곳보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더 안전했지요. 최명석이 약재상 네트워크로 정보를 찾았습니다. 채옥이 자주 사는 향, 마비향 기록이었지요.
최명석이 말했습니다. 이 향은 사람을 잠재우는 약재를 섞은 것이요. 많이 맡으면 의식을 잃소. 조백헌이 알려준 서리를 접촉하려 했습니다. 서리는 관아 하급 관리였지요. 하지만 서리는 맑음을 보자마자 겁먹고 튀었습니다. 금옥이 물었습니다. 쫓을까요? 맑음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도. 겁먹은 자는 자백을 한다. 도찬한테 달려가서 떠들 거야. 맑음은 일부러 서리가 도망가는 걸 방치했습니다. 도찬 쪽에 움직임을 흘린 것이었지요. 미끼였습니다. 도찬 쪽 사람이 뒷방을 탐문했습니다. 국밥집 주인에게 돈을 쥐어주며 물었지요. 이 근처에 지리산 말씨 쓰는 과부 본 적 있소? 국밥집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금옥이 밖에서 짐 분실 소동을 만들었습니다. 수레가 넘어졌다며 큰 소리로 화를 냈지요. 시선이 금옥에게 쏠렸습니다. 내 짐이 다 쏟아졌잖아. 누가 책임질 거야. 맑음은 그 틈에 윤태원을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은 일부러 남아 미행을 유인했지요. 골목에서 미행자가 맑음의 뒤를 밟았습니다. 맑음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행자가 손을 뻗는 순간 맑음이 뒤돌아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지요. 미행자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맑음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손목이다. 말하고 싶으면 말해. 미행자를 놓아주었습니다. 미행자의 품에서 인장 새김짓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맑음이 그것을 주었지요. 맑음이 다음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인장 새김집을 먼저 친다. 채옥의 손을 잡는다. 금옥이 물었습니다. 인장 새김집이 뭐예요? 맑음이 답했습니다. 도장 만드는 곳이야. 위조 인장을 만들었을 거다. 인장 새김집은 밤에 더 바빴습니다. 몰래 찍어내는 물건이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낮에는 정식 주문을, 밤에는 뒷거래를 했습니다. 맑음은 힘으로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금옥의 상인 인맥으로 심부름꾼 위장을 했지요. 금옥이 인장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장터에 쓸 인장을 맡기고 싶소. 심부름꾼이 물건을 가져올 것이요. 윤태원은 뒷골목에서 대기했습니다. 나서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윤태원이 맑음에게 말했습니다. 주모, 혹시 위험하면 신호를 주시오. 맑음이 끊었습니다. 신호 줄 틈 있으면 도망쳐. 넌 죽으면 안 돼. 넌 증인이야. 맑음은 심부름꾼으로 위장해 인장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각수가 한창 작업 중이었지요. 맑음은 작업대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윤태원 상단의 상징인 매화 문양과 비슷한 목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각수가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뒷방에 있는 사람이었지요. 내일 재향 전에 인장 한 번 더 찍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준비해 두겠습니다. 맑음은 숨을 죽이고 엿들었습니다. 맑음은 결정적 증거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훔치면 들통날 것이었지요. 대신 먹물에 손가락을 살짝 찍어 인장 목재 뒷면에 작은 지문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현장 검증할 때 쓸 표식이었습니다. 채옥의 하인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장 목재를 회수하려는 것이었지요. 각수가 말했습니다. 채옥 마님께서 급하게 찾으시는군요. 맑음은 물건을 숨기고 밖으로 빠졌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려는데 하인과 마주쳤지요. 맑음은 하인의 눈을 피해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금옥이 하인 뒤를 밟았습니다. 하인이 가는 곳은 채옥 측 창고였지요. 금옥이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창고 위치 알아냈어요. 남대문 안쪽 골목이에요. 최명석은 마비향 기록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약재상 장부를 베껴온 것이었지요. 향 상자 자체가 증거요. 이 기록과 맞춰보면 채옥이 산 게 확실하오. 맑음이 선언했습니다. 채옥의 창고에서 향 상자와 인장 목재 보관처를 잡으면 채옥은 체면 때문에 도망 못 친다. 재향날 폭로하면 끝이야. 채옥은 맑음을 과부 모욕 소문으로 묻으려 했습니다. 사내를 숨겨들였다는 헛소문을 장터에 퍼뜨렸지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에서 온 과부가 남정네를 숨겨뒀대. 과부 주제에 염치가 없네. 맑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약한 척 시작했지요. 어깨를 움츠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에구, 억울해라. 사람이 혼자 산다고 이런 소문까지 들어야 하나. 소문꾼 하나가 맑음을 밀치려 했습니다. 과부 주제에 뭘 따지려 해. 맑음이 소문꾼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순식간에 관절을 꺾었지요. 소문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맑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과부라서 만만하냐. 그 입으로 사람 죽이려 드는 게 죄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맑음의 기세에 눌렸지요. 금옥이 장터 사람들 사이에 미리 심어둔 말을 퍼뜨렸습니다. 보부상들이 이곳저곳에서 말했습니다. 채옥 마님이 수상한 향을 샀다더라. 그 향이 사람 잠재우는 약이래. 소문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채옥 쪽으로 돌았지요. 최명석이 등장했습니다. 의원복을 입고 장터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 향은 사람을 잠재우는 약재를 섞은 것이요. 많이 맡으면 의식을 잃소. 소문꾼이 들고 있던 향 조각을 최명석이 감정했습니다. 최명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이 바로 그 향이요. 윤태원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맑음이 칼이 아니라 민심을 무기로 쓰는 걸 배웠습니다. 윤태원이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포교의 딸답구나. 채옥의 하인이 장터에서 맑음을 납치하려다 실패했습니다. 하인이 맑음의 팔을 잡으려 했지요. 맑음이 하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하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 눈에 채옥 측 폭력이 드러났지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과부를 해치려 했어. 소문꾼이 겁먹고 털어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채옥마님이 재향날에 끝내라 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맑음이 민심을 얻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맑음 편이 되었지요. 그 과부 억울한 사람 편이더라. 채옥마님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봐. 금옥이 맑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주모, 이제 재향날만 남았어요. 민심은 우리 편이에요. 맑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재향에서 끝장을 본다. 맑음은 채옥 창고 주변 상인으로 위장해 며칠간 드나드는 시간들을 파악했습니다. 금옥이 보부상 옷을 입고 장사꾼처럼 창고 앞을 지나다니며 정보를 모았지요. 주모, 채옥마님은 새벽과 저녁에만 온대. 낮에는 하인들만 있어. 맑음은 낮 시간을 택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갈 때는 급습이 아니라 기다림을 썼지요. 창고 뒤편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기고
하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인 둘이 창고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맑음은 담장을 넘어 창고 쪽으로 다가갔지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맑음은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맑음은 눈을 어둠에 익히며 천천히 안을 살폈지요. 비단 보따리, 곡식 자루,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맑음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향 주머니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맑음은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최명석이 말한 그 마비향이 맞았습니다. 맑음은 향 상자를 확인하고 인장 목재가 실제로 있는지 찾았습니다. 구석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맑음이 그것을 열자 인장 목재 여러 개가 나왔지요. 그 중 하나에는 윤태원 상단의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맑음은 증거를 빼오지 않았습니다. 빼오면 채옥이 눈치챌 것이었지요. 대신 조백 허니준과나 확인서, 양식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야 덮지 못한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맑음은 창고 바닥에 떨어진 향가루를 일부러 자신의 천 조각에 묻혔습니다. 채옥 물건임을 표식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인장 목재 뒷면에 남긴 지문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옥이 직접 창고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인과 함께였지요. 채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장 목재는 어디 있느냐? 재향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구석에 있사옵니다. 채옥이 화를 내며 하인을 잡아세웠습니다. 재향 날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다. 실수하면 내 목이 위험하다. 맑음은 그 말을 창고 안에서 엿들었습니다. 채옥이 인장 위조를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였지요. 맑음은 숨을 죽이고 창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채옥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맑음은 재빨리 창고 기둥을 타고 천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천장 들보 위에 몸을 붙였지요. 채옥이 안으로 들어와 인장 목재를 확인하는 동안 맑음은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채옥이 인장 목재를 손에 들고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것만 있으면 재향날 모든 게 끝난다. 채옥이 밖으로 나간 후 맑음은 천장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금옥이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금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맑음이 짧게 답했습니다. 채옥이 인장 위조를 알고 있어. 재향날 증거를 현장에서 잡는다. 윤태원이 뒷골목에서 맑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맑음의 손에 묻은 향가루를 보고 물었지요. 주모, 다치지는 않으셨소? 맑음이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다칠까 겁나면 안 해. 겁나면 더 해야지. 윤태원은 맑음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구나. 맑음은 도찬과 채옥 둘 다가 서로를 믿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창고에서 들은 채옥의 말투에서 느껴졌지요. 채옥은 도찬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맑음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서로 물어뜯게 만든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도찬의 약점은 칼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금옥이 보부상 정보망을 통해 도찬의 은전 흐름을 캐냈지요. 윤태원 상단의 금고를 관리하던 인물이 숨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금옥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찬의 비자금을 아는 열쇠예요.
지금 포구 근처 주막에 숨어 산대요. 맑은 일행은 포구로 이동했습니다. 포구는 사람들로 붐볐지요. 배가 드나들고 짐을 나르는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금고지기는 초라한 행색으로 주막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맑음이 그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지요. 당신이 윤태원 상단 금고를 관리했던 사람이요? 금고지기가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습니다. 맑음이 그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도망치지 마. 우리는 적이 아니야. 금고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윤태원이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금고지기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회주님, 살아 계셨습니까? 윤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찬이 나를 죽이려 했소.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오. 금고지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찬이 상단 돈을 빼돌렸습니다. 전답을 사고 비자금을 만들었지요. 그때 도찬의 하수인들이 주막 밖에 나타났습니다. 금고지기를 찾아낸 것이었지요. 하수인 셋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놈이다. 잡아라. 금고지기를 배에 태워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맑음이 재빨리 움직였지요. 금고지기를 끌고 주막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수인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포구 부두까지 추격전이 이어졌지요. 하수인들은 금고지기를 배에 태우려 했습니다. 배가 떠나면 증인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맑음은 배 위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가에서 밧줄을 잡아 배를 묶었지요. 배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었습니다. 금옥이 수레를 몰고 와 부두 입구를 막았습니다. 도주로를 끄는 것이었지요. 길 하나 막으면 뭐해? 이번엔 물길까지 막았어. 하수인 하나가 칼을 뽑아 맑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맑음은 하수인의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렸지요. 그리고 바닥에 있던 어부의 그물을 잡아 하수인의 다리를 감아 넘어뜨렸습니다. 칼 들고 폼 잡지 마. 넘어지면 다 끝이야. 또 다른 하수인이 금고지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윤태원이 앞을 막아섰지요. 윤태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나를 팔아 얻은 돈 오늘 다 토해라. 윤태원이 하수인의 멱살을 잡아 물가로 밀어냈습니다. 하수인이 물에 빠졌지요. 금고지기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도찬이 상단 돈을 빼돌려 전답을 샀습니다. 이 문서가 증거입니다. 맑음이 문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도찬의 이름과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최옥의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찬에게 윤태원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지요. 금옥이 그 전갈을 낚아챘습니다. 주모, 도찬이 알았어요. 윤나리가 살아있다는 걸. 맑음이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도찬도 급해질 거야. 급한 놈이 실수한다. 맑음은 금고지기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재향당일 증언을 약속받았습니다. 금고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제가 증언하면 제 목숨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맑음이 짧게 답했습니다. 위험해. 하지만 증언하지 않으면 평생 도망쳐야 해. 한 번 끝내고 떳떳하게 살 거라. 윤태원은 도찬을 직접 베고 싶어 했습니다. 국밥집 뒷방에서 칼을 갈고 있었지요. 맑음이 들어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맑음은 칼을 잡으려는 윤태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칼로 끝내면 놈은 영웅 흉내라도 낸다. 죄값으로 끝내야 평생 비겁해진다.
윤태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요. 주모는 모르시오. 그자가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내 상단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맑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죽이면 안 돼. 내가 죽이면 내가 죄인 돼. 내가 살아서 말하면 놈이 죄인 돼. 조백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남기러 온 것이었지요. 윤태원, 내 아버지가 상단을 일군 건 칼이 아니라 신이었다. 신이로 시작한 일은 신이로 끝내라. 조백헌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윤태원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윤태원이 죽간을 맑음에게 건넸습니다. 주모, 이제 이걸 당신이 지켜주시오. 나는 복수보다 정의를 택하겠소. 맑음이 죽간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석이 윤태원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지요. 이 상처의 깊이와 각도를 보면 살해 의도가 명확하오. 재향에서 내가 증언하겠소. 금옥은 재향장 주변의 보부상들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재향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지요. 금옥이 보부상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하나를 막으면 길이 10개라고 했지. 오늘은 10개의 길을 다 막는다. 그날 밤 도찬이 보낸 협박꾼이 뒷방을 습격했습니다. 맑음은 방 안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문을 열어 협박꾼을 밖으로 유인했지요. 골목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협박꾼이 칼을 휘두르자 맑음이 그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협박꾼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협박꾼이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도찬 전무가 시켰소.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사람들 앞에서 도찬의 이름이 나오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찬의 체면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한편 채옥도 도찬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옥은 하인에게 말했지요. 도찬이 모든 걸 혼자 꾸민 거라고 말해라. 나는 모른다고. 도찬 역시 채옥을 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려는 구조였지요. 윤태원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재향에서 내 이름으로 선다. 숨지 않겠소. 맑음이 윤태원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떨면 내가 앞선다고 했지. 하지만 오늘은 내가 먼저 서야 해. 맑음은 이전에 살려보낸 자객을 기억했습니다. 처음 창고에서 붙잡았던 그 자객이었지요. 맑음이 금옥에게 말했습니다. 그놈을 증인으로 세우면 끝이야. 찾아줘. 금옥이 보부상 정보망을 총동원했습니다. 이틀 만에 자객의 행방을 찾아냈지요. 술집 뒷골목에 숨어 산대요. 도찬한테 버림받았나 봐요. 맑음은 자객을 찾아갔습니다. 자객은 초라한 행색으로 술에 취해 있었지요. 맑음이 자객 앞에 앉았습니다. 자객이 맑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내가. 맑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주인들은 널 버렸다. 넌 이제 쓸모없는 칼이야. 하지만 살 수는 있어. 자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나중에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소. 맑음이 자신의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옷을 걷어 올리자 아물어가는 칼자국이 드러났지요. 이건 내 놈들이 남긴 값이다. 오늘 그 값을 돌려주자. 내가 증언하면 도찬과 채옥이 무너진다. 자객이 망설였습니다. 최명석이 나섰습니다.
자객의 부상을 치료해 주었지요. 이전 싸움에서 다친 손목이 제대로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쳤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이대로 두면 손을 못 쓰게 돼요. 최명석이 자객의 손목을 치료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객이 입을 열었지요. 내가 증언하면 정말 살 수 있소. 맑음이 답했습니다. 죽이려면 진작 죽였어. 나는 죽이는 것보다 죄값 받게 하는 게 더 좋아. 조백헌이 관아 쪽에서 한 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믿을 만한 하급 포교였지요. 그가 재향에서 현장 체포를 돕기로 했습니다. 맑음은 재향장에서 쓸 증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주간 봉인을 먼저 보여주고 서찰을 낭독하고 전담 문서를 제시하는 순서였지요. 윤태원이 그 순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내가 먼저 읽고 자객이 증언하고 포교가 포승을 채운다. 금옥은 재향장 출입구의 수레를 미리 배치했습니다. 도주로를 막을 준비였지요. 오늘은 아무도 못 나간다. 문 10개를 다 막아뒀어. 맑음이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복수가 아니다. 죄값이다. 그걸 잊지 마. 재향장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객주, 상인, 서리, 관리들까지 모여 있었지요. 윤태원 상단의 재향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행사였습니다. 상단의 권력과 재산이 오늘 넘어가는 날이었지요. 도차는 단정한 도포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지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 윤태원 회주를 추모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은 무대 아래에서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최옥은 손을 소매 안에 감춰 떨림을 숨겼습니다. 도찬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태원 회주는 상단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 제가. 그때였습니다. 재향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지요. 윤태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이 윤태원 아니요? 죽었다던 사람이 어찌. 도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옥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요. 윤태원이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지요. 나는 죽지 않았소. 죽일 뻔한 자가 여기 있소. 윤태원이 도찬을 가리켰습니다. 도찬이 호위들을 불렀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가짜다. 금옥의 보부상들이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호위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가로막혔지요. 군중이 길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맑음은 무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호위 하나가 윤태원에게 달려들자 맑음이 그 무릎을 꺾어 쓰러뜨렸지요. 짧고 정확한 제압이었습니다. 칼 들고 폼 잡는 놈 치고 제대로 쓰는 놈 못 봤어. 윤태원이 품에서 봉인된 주간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뜯지 않았소. 봉인이 그대로 있소. 사람들이 주간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봉인이 온전했지요. 최옥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가짜요. 조작된 증거요. 군중이 최옥을 보았습니다. 최옥이 길을 뚫고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지요. 윤태원이 주간의 봉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봉인을 뜯었지요. 안에서 서찰이 나왔습니다. 윤태원이 서찰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지요. 윤태원은 이번 거래에서 제거하라. 살아 돌아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윤태원이 서찰을 이어 읽었습니다. 도찬의 말투와 채옥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찬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거요? 저 서찰이 진짜면 큰일이요. 도찬은 조작이라고 외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요. 내가 쓴 게 아니요. 최명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원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주목했지요. 윤태원 나리의 상처를 제가 봤소. 칼을 깊이 찔러 넣고 비튼 흔적이 명확하오. 이건 살해 의도요. 최명석의 증언에 군중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의원의 말은 신뢰를 받았지요. 금고지기가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찬이 상단 돈을 빼돌렸소. 전답을 사고 비자금을 만들었소. 이것이 그 증거요. 금고지기가 전답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찬의 이름과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도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채옥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도찬이 강요했소. 나는 몰랐소. 도찬이 채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소. 두 사람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앞에서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이 드러났지요. 맑음이 군중을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 목숨에도 가표를 붙이는 놈들이요. 그 말에 군중이 분노했습니다. 자객이 나타났습니다. 맑음이 살려둔 그 자객이었지요. 자객이 무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증언했습니다. 돈은 도찬이 줬고 향은 채옥이 줬소. 윤태원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소. 도찬이 흉기를 빼앗아 윤태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급발진한 것이었지요. 맑음이 뒤에서 포승을 던져 도찬의 목덜미를 걸었습니다. 포승이 목을 감자 도찬이 넘어졌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게 먼저야. 채옥은 체면이 완전히 깨지자 폭주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말했지요. 윤태원만 죽으면 끝이었어.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 말이 자백이었습니다. 군중이 채옥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조백헌이 붙인 포교가 나섰습니다. 관복을 입은 그가 말했습니다. 현행범 및 중죄로 체포하겠소. 포교가 도찬과 채옥에게 포승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군중이 지켜보았지요. 이제 덮을 수 없었습니다. 체포 후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찬의 잔당이 증거를 없애려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밤이 되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금옥은 보부상들을 풀어 문서 보관처를 지켰습니다. 윤태원 상단의 장부와 증거들이 보관된 곳이었지요. 주모, 도찬 놈들이 불 지르려고 접근하고 있어요. 맑음이 윤태원과 함께 증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금옥의 창고로 옮기는 것이었지요. 밤새 여러 번 나눠서 옮겼습니다. 윤태원은 상단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재향 후 혼란스러워하는 상단 사람들 앞에 섰지요. 나는 돌아왔소.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상단은 내가 정리하겠소. 윤태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최명석은 윤태원의 상처를 재검진했습니다. 상처가 많이 아물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몸이 사오. 무리하지 마시오. 최명석의 말에 윤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잔당이 국밥집 뒷방을 치러왔습니다. 넷이 함께 움직였지요. 금옥이 수레를 골목 입구에 세워 길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못 들어와. 잔당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수레를 밀어냈습니다. 금옥이 수레바퀴를 돌려 그 다리를 쳤지요. 잔당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맑음은 뒷방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잔당 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맑음이 문턱에 설치한 줄을 당겼습니다. 잔당이 걸려 넘어졌지요. 맑음이 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살려서 죄값 늘려라. 죽이면 끝이지만 살려두면 평생이야. 맑음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죽이지 않고 제안만 했지요. 조베커는 멀리서 소식만 듣고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잘했다. 내 아버지도 기뻐할 것이다. 윤태원은 복수 대신 정리를 선택했습니다. 상단을 다시 쥐되 구조를 바꾸기로 했지요. 금고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장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며칠 후 윤태원이 맑음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지요. 주모, 당신 객점 문서가 과거 배신자들에게 노출돼 있었소. 내가 그걸 정리했소. 윤태원이 맑음에게 새로 작성한 객점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제 누구도 맑음의 객점을 건드릴 수 없게 법적으로 묶어둔 것이었지요. 내 객점은 이제 누구도 못 건드리게 문서로 묶어뒀소. 맑음이 문서를 받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윤태원은 상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객주들과 상단 사람들이 모였지요. 윤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만든 판이 독을 키웠소. 나는 회주 자리에서 물러나겠소. 상단 사람들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회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상단을 누가 이끕니까? 윤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사람들을 시험대에 올리고 싶지 않소. 권력이 사람을 망치는 걸 봤소. 윤태원은 신뢰할 만한 객주를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부 규칙을 바꿨지요. 횡령 방지 장치를 만들고 금고는 세 사람이 함께 열어야 하도록 했습니다. 맑음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사람답게 살자. 금옥은 실리를 챙기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길이 편해지겠네. 윤나리 덕분에 장사도 더 잘 되겠어. 하지만 금옥의 말투에는 은근한 의리가 담겨 있었지요. 최명석은 맑음의 상처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상처가 흉터로 남을 것이요. 하지만 그 흉터가 주모를 살렸소. 최명석의 말에 맑음이 웃었습니다. 흉터 하나쯤은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윤태원은 며칠 동안 나무를 깎아 작은 숟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끝에 매화 문양을 섬세하게 새겼지요. 윤태원 상단의 상징이었던 그 문양을 이제 일상의 물건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맑음이 그것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네. 하지만 맑음은 밥을 먹을 때 그 숟가락만 썼습니다. 은근한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지요. 며칠 후 윤태원이 맑음에게 말했습니다. 만수라는 이름이 좋았소. 한양에서도 한동안 그 이름으로 살고 싶소. 윤태원은 큰손의 이름을 내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만수로 살면서 단순한 삶을 배우고 싶었지요. 맑음이 처음으로 윤태원을 본명으로 불렀습니다. 윤태원 나리, 밥 드시오. 그 말에 윤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음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지요. 맑음과 윤태원은 지리산 객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맑음은
익숙한 공기를 들이마셨지요. 객점이 보이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과부를 수군대던 이들이 이제는 주모님이라 불렀지요. 주모님 돌아오셨소. 무사하셔서 다행이요. 금옥이 물자를 싸게 대주며 객점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새 이불과 그릇들을 가져왔지요. 주모, 이제 장사 좀 제대로 해봐. 내가 손님도 보낼게. 조베커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만 등장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왔지요. 너 아직 살아있구나. 잘 살아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맑음은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명석이 객점 뒤편에 작은 약초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맑음이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도록 기본 약초들을 심었지요. 이 약초들만 잘 키우면 웬만한 상처는 치료할 수 있소. 며칠 후 산적 잔당이 객점돈을 노리고 찾아왔습니다. 넷이 함께 왔지요. 맑음이 절구공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리부터 꺾는다. 한 번에 끝낸다. 맑음의 기세에 산적들이 물러섰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지요. 윤태원은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며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이 단순한 일이 나를 살리는구나. 윤태원은 장작을 패며 생각했습니다. 권력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지요. 맑음은 여전히 약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객점 손님들 사이에 전설이 퍼졌지요. 저 주모는 건드리면 큰일 나. 과부라고 무시했다간 무릎부터 꿇게 돼. 어느 날 과거 맑음을 배신했던 친척이 객점 문서 문제로 다시 나타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원이 미리 문서로 막아버렸지요. 친척은 객점의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맑음은 마당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주었다, 사람 하나. 윤태원이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객점 마당 장작불이 다시 피어났지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맑음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은 숨기지 않았지요. 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주고 길 잃은 나그네에게 방을 내주었습니다. 윤태원은 상단이 아닌 객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모,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소. 금옥이 길 위에서 들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도찬과 채옥은 서로 탓하다 끝났대. 관가에서도 둘 다 엄하게 벌을 내렸다더라. 그 소문을 들은 맑음이 짧게 말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돌아온다. 조베커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내 방식을 인정한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최명석은 객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기억이 되오. 주모의 흉터는 살아낸 증거요. 어느 날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맑음이 그 손목을 잡았지요. 딱 소리가 나자 손님이 조용해졌습니다. 객점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윤태원이 매화 문양 숟가락을 맑음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 약속이오. 주모 곁에 남겠소. 맑음은 대답 대신 장작을 한 번 더 넣어 불을 키웠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었지요. 마당 한쪽에서 최명석이 심어준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금옥이 보내준 새 이불이 방 안에 포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태원이 만든 숟가락이 밥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맑음은 객점 문 앞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하얀 눈이 객점 지붕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목숨의 값을 매기면 그 값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이지요. 도찬과 채옥은 사람 목숨의 값표를 붙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사람을 죽이려 했지요. 하지만 그 값은 결국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군중 앞에서 체면이 찢기고 죄값을 평생 지고 살게 되었지요. 맑음은 복수 대신 정의를 택했습니다. 칼 대신 법을 택했지요. 그 선택이 많은 이들을 살렸습니다. 윤태원은 권력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택했습니다. 큰 손으로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을 배웠지요. 장작을 패는 일, 마당을 쓰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 일을 배웠습니다. 탐욕은 칼보다 깊게 사람을 베어냅니다. 하지만 의리는 불보다 오래 갑니다. 맑음과 윤태원, 금옥과 최명석, 그리고 조백헌까지. 그들이 만든 의리는 한겨울 장작불처럼 따뜻하게 타올랐지요. 객점 마당에서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맑음이 그 불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윤태원이 그 옆에 앉아 함께 불을 보았지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객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